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첫날, 남은 날들 중 가장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그리고 활기차게 오늘 아침을 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9년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국내 중국 내에서 여행을 한 관광객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보복 여행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SK증권에서 관련 보고서를 썼고 어제 여의도에서 가장 회자가 됐던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나 봤더니 쇼핑센터와 영화관이었습니다. 쇼핑을 주로 했고요. 이제는 극장에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데 이제는 소비 잔치를 하고 있네요. 자, 지난 1분기까지는 중국에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난 것처럼 내수가 워낙 활발해져서 이제 내수 소비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온기가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면세점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다시 사들이면서 이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현대백화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 면세점 부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 보고 계시죠. 특히 이 안에서도 면세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게 화장품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중국인들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소비가 늘면서 내수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식,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분명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오늘부터 이마트, 올리브영 그리고 GS 리테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조는 휴마시스에서 한 거고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코 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15분에서 20분 이내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접 구입해서 직접 검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해서 일으키자라는 탈탄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것도 단골 소재 중에 하나죠. 이런 흐름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투자 아이디어에서도 큰 흐름을 놓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역시 이 소식이 어제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장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도 계속 이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탈탄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산업 금속 섹터가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이 가장 호재가 될 것이라는 건데 NH투자증권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놨고 산업 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알루미늄 목표가를 톤당 2,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에 2,500달러였는데 이미 2,400달러까지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 알루미늄은요. 자동차, 항공우주, 건설, 전기, 포장재에 널리 사용이 되는데 특히 구리, 니켈과 함께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재생 관련 어떤 제품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탈탄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30년에 이 전기차 산업에서 소비되는 알루미늄이 2019년 대비 무려 14배 많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리고 52주째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알루미늄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관련 주식들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일제강, 세아베스틸, 한일철강과 같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수출 속보가 나왔군요.
5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1분기 경상 수지는 2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분기 연속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3월 경상 수지는 78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품목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출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오늘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앞서서 유통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유통주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의 지난 1분기 성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3,2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사들 많이 하시면서 CJ제일제당 제품을 사드실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런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햇반 컵밥 가격이 300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공식품 분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어제 저희 급식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급식 부분은 코로나19로 워낙 급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이 더 현대가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하면서 외식 부분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의 외식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면서 그 수혜를 현대그린푸드가 누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롯데쇼핑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1분기 이익이 1,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0% 가까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지방권 점포의 반등세가 기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할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수익성이 좋진 않겠죠. 그리고 롯데슈퍼는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백화점과 기존점, 특히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점포가 어느 정도 수익이 개선이 됐는지, 이 이익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도 성적을 공개합니다. 1분기 이익이 1,9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 계약이 체결한 것이 셀트리온의 실적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계약이 된 것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작이 부재해서 게임 매출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 나온 게임 리니지가 대만과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못 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게임 회사들이 상여금 잔치한 거 잘 아시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이익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신작 게임이 출시할지 역시 관심 있게 보십시오. CJCGV도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신작도 안 나왔고 코로나19로 직접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없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정도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침부터 머리가 요동을 치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영업부의 박우경 차장입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십니까? 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업종하고 거의 유사한 업종,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제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최고를 좀 올리고 있어서 밀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세들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그런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음식물 가격으로 대한 가격 인상이 없이는 음식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익성 확보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파리바게트라든가 뚜레쥬레 같은 이미 빵 가격은 한 차례 인상을 했었고요. 이제 앞서서 좀 말씀하셨던 햇반 가격 같은 경우도 5월 1일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햇반 컵밥 20여 종에 대해서 가격을 300원 인상, 30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인상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좀 본다면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식 사업으로 좀 하는 업체들, 두 번째로는 외식 사업까지 하는 업체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그런 사료주라든가 곡물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정식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그런 투자 포인트는 이미 뭐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이미 좀 많이 좀 받기 때문에 가격, 그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없이는 또 다른 그런 그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빠르게 좀 전이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업체들이 좀 어떤 업체들이 있냐라고 좀 보면은 상장 업체 중에서는 뭐 대상이라든가 CJ제일제당, 풀먼 같은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주가의 그런 빠른 확장성은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라든가 식자재, 가맹점, 뭐 체인점, 가끔 이제 식품 유통이라든가 저희가 상점들을 이용했을 때 좀 이용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외식에 대한 활동들이 증가하는 폭이 클수록 실적들이 좀 빠르게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의 그19 환자 수는 뭐 주춤거리지는 않지만 활동성들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유통업이라든가 외식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좀 고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그린푸드라든가 롯데칠성 같은 경우들이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인 변동성을 수반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 가격이 좀 멈추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종들이 뭐 하반 1분기 실적은 그닥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2분기부터는 백신에 대한 효과, 경기 개선의 효과, 그다음에 활동 지수에 대한 그런 강화 등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회복들까지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좀 사자라는 좀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음식료주들도 보시기도 하잖아요. 요즘 증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음식료주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배경이 뭐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그 경기 방어주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진짜 오르다 보니까 그런 그 곡물 가격에 대한 제품 가격의 인상, 마진에 대한 그런 그 스프레드에 대한 확장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Q에 대한 증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식 활동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 방송국에서도 회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이런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회식 같은 경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은 폭발적인 그런 외식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뭐 3개월, 6개월 전부터 좀 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그 국내에 대한 그런 음식료 성장률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은 뭐 대한제분의 그런 그 곰표 밀맥주,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트 진로에 테라랑 이제 테슬라를 합쳐진 테라랑 차미스를 합쳐진 그런 제품 판매 가격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신상품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이 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성격, 그다음에 각가지 니치 마켓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을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회식 문화라는 게 이미 뭐 인류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 기억이 그렇죠. 안 나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경기 방어주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경기 개선에 따른 수혜를 입는 그런 업종군으로 많이들 보고 계신다는 해석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음식료주에 대한 언급이 계속 더욱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큰 수익을 또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안타증권 박우경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지표도 수출 지표나 경상 수지도 역시 예상만큼 잘 나왔고 간밤 미국에서도 실업 지표, 호조 등의 상승을 했으니 오늘도 우리 시장에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수급 특징주 살펴볼 시간입니다. 강민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합시다.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산 종목이 2종목이나 됐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매수 전 종목 주가도 쑥쑥 올랐는데요. 먼저 금호석유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꿀지 논의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두 가지가 겹치면서 외국인 1,200억 원 넘게 매수한 흐름이었고요. 어제 주가도 9% 넘게 급등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2위는 LG화학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1,100억 원 정도 유입을 했고요. 5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누적된 순매수 금액이 8,7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위 포스코도 영업 실적이 좋았었죠.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에서 아주 자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신고가를 7일 만에 다시 한번 깼습니다. 4위에 KB금융 그리고 5위에 대한항공이 이름 올렸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1분기도 실적 좋았는데요. 앞으로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적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5일 내내 주가도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100억 원 넘게 샀던 종목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23억 원 담으면서 거래 끝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 실적과 긴밀하게 매수세 보였는데 일단 2위에 오스템 임플란트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3위에 서울 반도체도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4위에 효성 ONB 정치 테마주가 끼어든 모습이고 5위에 헬릭스미스까지 담은 외국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 코스피에서 매도는 더 거셌습니다. 일단 매도 금액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1위 삼성전자의 2,100억 원, 2위 SK하이닉스의 1,100억 원, 셀트리온에는 1,000억 원, 즉 이 세 종목 상위 세 종목을 합해서 총 4,2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를 한 건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면 그동안 외국인이 줄매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에 드디어 매수를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한 거래일 만에 매도로 방향 튼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약 2주 동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를 누적 금액을 해봤더니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 누적 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샀던 물량 어제 고스란히 출회하면서 주가 2.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아래로는 공매도 관련 종목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3위에 셀트리온, 레키로나 호재가 있긴 했지만 공매도 공포가 더 큰 모습이었죠. 셀트리온 거래 대금 가운데 21%가 이 공매도 지분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었고요.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합해서 공매도 거래 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카카오는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 5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11위에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공매도의 영향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종목이 CGN이었고요.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4흘 동안 주가가 13%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넥신 그리고 ST팜이 공매도 집중 타겟이 됐던 종목들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 하락 마감했고요. 제넥신은 보합권 마감, ST팜도 1%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웍스까지 매도 탑5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코스피를 이틀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처럼 2,0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은 지난 4월 2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단 1위에 SK이노베이션, 2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름 올렸습니다. 또 여행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항공이 3위에 올라봤는데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를 받았습니다. 4위는 고려아연이었고요. 5위는 KB금융이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
잘못했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제 은행주와 보험주들 주가 크게 뛰었었죠. 여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였던 KB금융의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M 어제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어제 실적 발표 있기 전에도 약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차익 실현에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더 매수에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2위의 컴투스 게임 관련주입니다. 어제는 매수하긴 했지만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면 매도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같은 게임주인 데브시스터즈 5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매수세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위의 실리콘웍스, 4위의 서울반도체가 이름 올렸네요.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매도는 공매도 상위 종목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정도가 이 공매도 타겟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 일제히 주가 약세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면서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을 증액해서 발행을 한다고 말을 했고 이 같은 리오프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위 LG화학, 5위의 삼성전기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공매도에 큰 영향받았던 종목은 1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5위의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이 외에는 덕산테코피아 눈에 띄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어제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장중에 9%까지 급등을 했는데 기관이 그 2배 넘는 물량을 팔면서 매도 2위까지 올렸습니다. 3위 우리기술투자, 4위에는 JYP엔터가 이름 올렸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앤셀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그 나오는 지표들 가운데서요. 이 기자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나온 1분기 국제수지 잠정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경상수지가 1년 전보다 증가하면서 흑자를 이어갔는데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기대를 많이 했었던 화장품, 승용차, 반도체 수출 호조가 계속되고 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석유 제품 수출 단가가 급등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연속 흑자폭을 이어가면서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서 상품 수지 흑자폭이 늘어났고 또 승용차와 화장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EU와 중국, 미국의 수출이 각각 35%, 25%, 20%씩 늘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전장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김현준 주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략주 뭘 보고 계십니까? 예, 화장품 수출 호조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화장품 기업 연우입니다. 네. 예, 간단히 네. 개요부터 살펴보시면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로 펌프용 용기, 튜브용 용기, 견본용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기는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며 공기와 닿지 않는 장점도 있으면서 제품을 남기지 않는 진공 펌프 방식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의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로레알그룹의 랑콤 등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80% 성장한 690억, 48억 원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메이저 브랜드향 매출이 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중소형 브랜드, OEM 업체향 매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이 국내외 화장품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성수기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황 회복이 메이저 브랜드부터 시작, OEM과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국내 메이저 두 회사의 중국 브랜드력, 사업 확대가 동사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주 사업에서 대형 바이어향 매출 동향 역시 좋은 상황입니다.
중장기 성장 방향성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확대,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과의 거래 확대,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럭셔리 화장품 용기로서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고성장하는 이 럭셔리 화장품 시장 확대 수혜가 지속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중국 법인의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한데 단기적으로는 실적 기여도가 미미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들과의 거래를 확대하며 실적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는 용기 생산 업체들의 기술력 차이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는 이미 이를 위해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방 업체들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 성장 기대감에 이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앞서 경상수지를 얘기하면서 화장품이라고 계속 말을 했었죠. 화장품이 아니라 화공품입니다. 불화자에 장인공자 써서 그 화학약품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수출에 기여한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화공품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 화공품이 우리 수출을 견인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 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철도의 시간, 종합상사 주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좋은 주말에 아침. 좋은 계획 있으세요? 아, 네, 어버이날. 별다리 어버이날은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래요? 이 네. 부모님께서 안 보고 어디서라도 계시길 하나 사야 바랍니다.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네. 이 방송 안 보고 계시길 바라면서. 네. 어린이날만 챙기다가. 네. 너무 스윗한 아버지세요. 그쵸? 아니요. 아유, 자꾸 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저희도 좋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냉철한 이성의 네. 따뜻한 감성.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뭘 볼까요? 아, 이거 급식주도 기다릴 줄 알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또. 네. 예, 이거 이제 못 잡고. 이제 그 HMM 보셨죠? HMM이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와, 좋게 나올 거는 섣불리 공매도를 치면 네. 그렇게 돼요. 쇼커버링 지금 그 쇼커버링 나온 것 같거든요. HMM이 공매도 세력이 한번 되게 하려고 있었어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첫날 둘째 날 첫날도 한 번 있었고. 후려 쳐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됐죠. 어제 역으로 완전 되치기를 당해서 오늘까지 상승하면 이제 공매도 그 친 금액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매수, 어차피 공매도 친 사람들도 규모가? 다시 되사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지렛대 효과 얘기했잖아요. 이게 용수철처럼 튀어버리는 거예요. HMM처럼 섣불리 그러니까 실적 좋은 거 금호석유관 같은 거 하나 때리려고 하다가 네. 역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못 이긴 거죠. 네, 그런 슈퍼리- 것들을 네,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공매도세를 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실적이 정말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매도 때문에 눌렸어? 이거는 오히려 매수 역으로 기회. 그렇죠. 확 튀일 가능성이 그런 있거든요. 비슷한 종목도 있잖아요. 한세실업 영업력도 그랬어요. 다 호텔 지금 신라도 그렇죠. 그랬고. 호텔에서 다 네.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눌리면 그게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포기하면 안 누르고. 돼요. 그리고 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하고 지금 대한해운 페노션은 솔직히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상승들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운조선은 한번 잘 나갈 때 확 땡겨놓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4대가 지금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드릴십이 바다에서 기름 뽑아내는 삼성중공업은 좀 예외죠. 워낙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해양 플랜트인데 그 얘기를 왜 드리면 그 잘 나갈 때 드릴십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화끈하게 가는 거예요. 조선해운은 한 10년 만에. 근데 지금 최고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을 노려야 돼. 그 다음을 노려야 되는데 철도를 노려야 돼요. 철도를. 왜 그러냐면 지금 HMM이 워낙 잘 나가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무슨 막 게시판 있어요. 막 해운 그 업계 관계자들 게시판에 그런 얘기가 있어. 뭐
너네 뭐 주가만 잘 올라오고 그러면 뭐 하냐고. 우리는 지금 수출 기업 담당자인가 봐요. 수출 기업인데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없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3개까지 원래 쌌는데요.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맨날 추격전 하고. 근데 그걸 6개까지 쌓아놨대요, 지금. 6개 이상은 못 쌓는데 6개 이상을 쌓으면 크레인이 끌고 배에 내릴 수가 없대요. 근데 6개까지 빡빡하게 다 쌓아놨는데도 부두가 지금 꽉 찼고 거기에 대기를 못 하는 데는 그냥 좀 그 부두에서 떨어진 육지에다가 돈을 주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임대료가 그래서 수출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주랑 화주의 싸움이거든요. HMM이 선주, 배의 주인, 그리고 화주는 화물의 주인, 보통 수출 기업이겠죠. 뭐 전기전자 제품이라던가 뭐 인형, 면봉 이런 거 수출하고 싶은데 지금 배가 없고 그래서 운임이 오르니까 아니 이렇게 운임이 치솟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수출을 포기했다.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배가 없어서 그 보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외국 기업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그 외국 현지 기업이 수출을 해버렸다. 팔아버렸다. 그랬더니 또 이제 HMM을 비롯해서 이런 해운사, 선주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너네가 한진해운 파산하고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 그럼 너네가 어떻게 했는데?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둘이 지금 다 싸움이 났어요. 저희 앵커님하고 저도 이게 잘 지내니까 좋은 거지. 싸움 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방송. 근데 아니, 지금 약간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두 그러니까 주체가? HM이 지금 되게 좋아서 그 호황에 가려 했는데 지금 선주와 화주의 그 갈등을 잘 약간 봉합해야 그런 돼.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포스코 잘 나가지만 그 중소기업들은 네. 포스코에 납품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뭐 힘든 뭐 약간 그런 구조. 그렇죠. 건가? 그러니까 HMM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근데 중소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HMM이랑 어쨌거나 뭐 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두 주체에 한진해운보다 그 화주들이 더 대기업일 수가 있어요. 현대, 삼성. 근데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너네는 그때 1년에서 1년 6개월 장기 계약을 맺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는 운임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우리랑 장기 계약 안 맺어줬지 않았냐. 우리가 힘들 때 한진해운 파산할 때 왜 안 도와줬냐. 그래서 외국 선사한테 너네 가지 않았어? 우리 운임 비싸다고 운임 더 떨어진다고 계약도 파기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둘이 선주랑 화주랑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주들은 지금 부담이 심해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철도로 갔어요. 철도. 배로 안 가고 이제 그 땅으로 제가 이동하겠다? 무역 상사주 얘기하려고 한 거에서 지금 LG 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사가 하는 일이 미생에서 장그래 있잖아요. 장그래가 입사한 곳이 어디였죠? 모토가 된 곳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무역 그 사업부예요. 그래서 무역이 원래 물건을 떼다가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른바 가장 무역회사 상사들이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트레이딩이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관심을 가진 게 자원개발 쪽이거든요. 자원개발. 자원을 미리 개발해서 뭐 가스 나오는 데를 산다던가 원유 나오는 데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플러스 자원 개발 하다가 트레이딩은 이익률이 너무 안 나고 자원 개발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네. 어떤 뭐 아니면 도에게 정치적인 있었어요. 이슈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막 하려고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LG 상사인 거예요. LG 상사는 지금 판토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판토스에서 영업이익의 80%가 나왔어요, 지난해. 와. 근데 판토스가 물류 회사인데 뭐냐면 육해공을 다 해요. 우리가 지금 해운 운임이 엄청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바다로 다니는 배고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 철도도 있을 것인데 지금 화주들 입장에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는 시간도 다 버리고 다 날리다가 이제 수출도 못 하고 이러니까 판토스가 운영하는 철도에 간 거예요. 철도. 그러니까 이것도 배로 부두까지 옮겨야 되긴 되는데 그 지상에서 철도로 옮겨가지고 도어-투-도어 서비스라고 그 문화까지 원하는 데까지 배송을 해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판토스의 예전의 CEO분이 지금 배재훈 매직을 일으킨 바로 HMM의 사장님이세요. 여기 판토스에서 배운 거를 여기 써먹어서 운도 따랐지만 운도 따른 것 같은데 어쨌든 HMM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판토스에서 그 역량을 축적시키셨던 거예요. 어쨌든 LG 상사를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LG 상사의 그 자회사인 판토스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중국 횡단철도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시베리아든 중국을 통해서 이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물건을 날라줘요. 그래서 판토스의 자료 화면을 보면은 이 컨테이너선을 H&M 배에 실린 게 아니라 이 철도에 차량에 싣고 있어요. 차량에. 근데 이게 지금
몇 배가 늘어나면 작년 초에 비해 올해 초 1월 달, 4월 달이 5배, 6배가 증가했어요. 어떤 지금. 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중국 횡단철도의 물동량이요? 물동량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보다? 철도 가격 운임이 더 비싸요. 철도 운임이 비싼데 예. 우리 SCFI 뭐 BDI 지수 치솟으면서 운임 급등했잖아요. 아, 그래서 앞섰구나. 그래서 철도 운임이 더 쌀 더 수도 있고 싸졌어요. 이거는 철도 운임은 항구까지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항구에서 그 필요한 육지의 그 도어 투 건물까지 도어니까. 데려다 줘요. 배보다 훨씬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이기 철도로 거점까지 때문에. 간 다음에 거기서 또 판토스가 소유한 트럭으로 그 회사 거의 본관 건물까지 데려다 줘요. 올인원 서비스네요. 그러니까 육해공 물류를 다 하고 있는 게 판토스. 네. 그러니까 H&M은 배를 조선소에 주문해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네. 판토스는 배를 소유하고 있진 않은데 네. 배랑 뭐 비행기랑 요런 트럭이랑 철도 같은 것들을 네. 잘 남의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물류를 그 원활하게 해주는 거고 아까 선주 화주 싸움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고 이런 판토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판토스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돼요. 선주 화주가 싸우면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요. 네. 한진해운 이 만든 배가 있어요. 네. 그 배 모형을 우리 회사 좋은 데 가면은 배 모형 같은 데 로비에 전시해 놓잖아요. 그게 한진해운 파산하고 나서도 그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있는 주차장에 처박혀 있었어요, 계속. 그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버릴 수가 없죠. 너무 상징적이고 아까우니까. 근데 또 관리는 없고 막 그런 상태니까 지금 유수홀딩스라고 지금 상장되어 있잖아요, 아직. 그 유수홀딩스가 그 한진해운의 그 홀딩스예요. 근데 그 한진해운이 어쨌든 너무 뼈아픈 상황이라 지금도 막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H&M이 지금 이렇게 운임은 오르지만 배가 없어서 우리나라 화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한진해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후회가 굉장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판토스가 그 역할을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다시 오르겠죠 또. 예, 지금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배가 없어요. 배가 네, 없어서 배로 이동을 어차피 못하니까. 날르긴 날라야 돼.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인형을 상대적인- 팔아야 되고. 상대적인 수혜를 누리는 거네요. 그쵸. 철도가. 왜냐하면 배로 이동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싸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 메리트까지 없어지니까. 거기다 그것도 있어요. 백신이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가 네. 우리 뭐 몇 천만 명 왔다는 게 그 다 비행기 대한항공 걸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백신 확보가 급해서 급하다고 하면 철도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행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날릴 수가 있어요. 지금 판토스는 그 면허가 있어요. 의료 백신을 날릴 수 있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철도가 다음 운임으로 치솟을 곳이다. 네. 그래서 지금 H&M하고 뭐 솔직히 많이 올랐다고 하면 또 그런데 뭐 연말까지도 더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HM이? 어쨌든 상당 부분 올라온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는 다음으로 철도 물류 쪽을 갖고 있는 관심이 회사를 노려야 될 있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네, 좋은 아주 논리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리고 뭐 빠져들었는데요. 여러 모멘텀이 있어요. LG 상사가 지금 분리된 것도 있긴 하거든요. 또 네, 이게 네, LX 쪽으로 분리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2대1리에 분점이 생겨서 앵커님이 그 분점 대표로 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분점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내가 돋보일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랑 생각해봐야 돼요. LG에서 분리가 됐는데 뭐를 가져갔냐면 LG 하우시스랑 LG 상사 그리고 실리콘웍스를 데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LG에서 분할이 됐어요. 네. LX라는 네, 분점 LX. 같은 걸 생긴 거예요. 네. 그럼 LG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LX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구본준 회장. 그러면 네. 어떻게든 제일 이 아들 딸들을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를.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네. 가장 열심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너무 좋은 거죠. 감성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이 다 그래요. 펀드도 그래요. 펀드도. 허니문 효과요. 허니문 효과. 아니요. 다 허니문 그렇게 효과라고 됐어요. 하잖아요. 마음이 다 똑같아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펀드도 처음 출시한 건 수익률이 좋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수익률 뭐, 어떻게 되나. 뭐 이제 그리고 그런-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처음 출시됐을 때 그런 기대가 수익률을 많- 보여줘야 잘 팔리거든요. 뭐랄까요? 그런 네. 거예요. 뭐 그런 감성적인 기대. 폄하해서 너- 죄송합니다. 약간 감성적인 동의할 수 없기 인간의 때문에. 본능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라고 하시는데요. 예, 피디님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네. 볼만하죠. 네. 그냥 요 다 얘기 드릴게요. 포스코 네, 네.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요거 세 네. 개를 보는데 LG 상사를 제일 탑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무역 상사주가 워낙에 그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냥 맨날 똑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PER, PBR이 너무 낮아요. PER, PBR이 막 4배, PBR 0.5, 0.6 막 이래요. 상사주들이 원래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 상사주들이 다들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쟤는 상사 시대가 지났으니까. 네, 그렇죠. 네. 쟤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그랬더니 막 엄마 춤을 못 쟤는 춤도 못 추고 랩도 못 하잖아. 이거. 근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랩하고 춤 추잖아요. 걔는 그냥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PBR이 올라가는 순간, 별의 순간이 올라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LG 상사는 모멘텀이 지금 가득하게 지금 찬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아까 장그래, 대우 인터내셔널 그게 포스코로 간 거죠. 그게 대우 인터내셔널 모텔로 해서 뒤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나와요. 네, 배경. 네. 그래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얘네도 트레이딩이 이제 안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물건을 대신 떼어서 팔아주고 예. 거기서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기는 건데 그건 돈이 안 돼서 네.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죠. 근데 얘네가 안 좋은 게 하필이면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게 2010년이거든요. 네. 이때 맨 처음으로 한 게 미얀마에 가서 철도 차량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하필이면은 지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저 돈이 쿠데타 세력에게 들어가면 어쩌냐 하는 그게 있어요.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LG 상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80%가 판토스에서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60%가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무역 상사주가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인데 춤이나 랩을 배워서 근데 거기서 살짝 갈리는 거죠. 어떤 스타일에 따라. 얘는 자원개발 쪽에 몰아져 있는데 하필이면 미얀마 가스전에 몰아져 있어요. 이게 미얀마에서 해상에 있는 가스전을 개발해다가 이거를 중국에 갖다 파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가스전이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혼란에 따라서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쉽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진 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림이 그려진 게 2002년도인데 2002년도 그때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 네. 이쪽 끝이 네, 안 나오네요. 최근에, 이쪽 끝이 예. 이쪽 끝을 봐야 돼요. 여기. 하단의 하단의 거래량 여기 중요한데 네. 여기가 안 나오네요.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여기 더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연봉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딱 맞췄어요. 여기가 2002년도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 거래량이고. 네. 드디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돈이 안 들어오면 죽은 주식이에요. 그쵸, 죽은 주식. 예. 거래가 안 돈이 되면. 일단 들어와야 뭐라도 방향성 전환이 돼요. 이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 전환이 지금 확실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상사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 네. 좀 업그레이드 그 레벨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바닥권에 지금 있거든요. 완전히. 이런 것들을 노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올라간 것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자, 이것도 보세요. 코퍼레이션이 홀딩스 말고. 현대코퍼레이션. 예. 홀딩스도 괜찮아요. 현대코퍼레이션 보실래요? 작년에 PER이 4배거든요. 근데 PBR은 0.6배입니다. 우와. 다 이래요, 상사주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도 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2배를 올라도 PBR이 1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이 꼴로도 안 된다는 거고. 예, 1배도 안 되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4배, 5배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밑바닥에서 주가가 오르고 조금 이슈랑 모멘텀만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네. 탄력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LG 상사가 스타트를 꺼놓고 모멘텀이 제일 많고 네. LG 상사를 필두로 해서 이 무역 상사의 변신, 알겠습니다. 트레이딩만 하다가 다른 모멘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무역 상사를 해야 가야 된다. 이번 주는 PER, PBR이 낮아서 네. 완전히 소외돼 있는데 변신하면서 밑바닥에서 오르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얘기해 드리면 홀딩스나 지주회사를 노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지주회사들 많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지주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안 오른 것들을 지금 잘 노려보면은 아주 좋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LG 상사가 탑픽이세요? 네, 지금 무역 상사 중엔 개인적으로? 탑픽이고 삼성물산 상사 부분이 있는데 예. 삼성물산은 같이 합쳐져 있는 데다가 그쵸, 건설이랑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그쵸. 격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예,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다른 있죠. 결로 많이 맞습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네. 뺐습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체를 했네요. 자, LG 상사 그 판토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지금 또 미국 IPO 얘기도 설도 나오고 있어서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장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장.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오늘장을 예상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오늘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비대면 업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ISRC 서민석 수석팀장은 하락입니다. 의료 폐기물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는데 잠시 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듣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상승입니다. 백화점과 화장품, 철강 업종에 관심인데 윤정식 부장은 요즘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장을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을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을 보면 요즘에 트레이딩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MLCC 관련주,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원전 관련주 주목 하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혼재가 되어 있군요. 역시 관심주들도 집중이 되기보다는 역시 다양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장 특징이겠습니다. 자, ISRC 수석팀장 서민성 팀장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지난번 저희 연결했을 때도 시장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네, 여전히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는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시각을 견지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금일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아주 중요한 한 주의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밀릴 만한 요소 또한 있었지만 3,150포인트를 계속 견고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장 마감 때에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으로는 외인들의 매도세는 나타났지만 이 기간에서의 대형주, 중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이 상승 마감을 일조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일 시장이 상승 마감은 했지만 이 현재 시장이 공매도에 따라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하자. 아직 적극적인 어떤 투자 의견보다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심주에서 의료 폐기물주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 의료 폐기물 관련주인데요. 제가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순히 보유 중인 종목이 하락했다해서 정리하시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동향을 지켜보셔야 하며 또 수익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0~600명 가량이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또 현재 상반기 백신 접종자 수를 1,300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에 22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 물량이 공급되었고 또 이제 중순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물량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을 맞은 접종자 수가 4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정부가 바라보는 이제 접종자 수가 1,300만 명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5월, 6월 단기적으로 노려봐야 될 섹터는 의료 폐기물 관련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네, 자, 전화 연결 괜찮을까요? 네, 과장님. 요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아주 위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싶은데 요즘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성훈 과장께서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이제 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가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약간 부침이 있었던 부분은 내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안에서의 국내외도 이슈에 의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도 금리 인상 조짐, 우리나라도 이 한국은행 측에서 이 미국에 앞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은 완만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코로나 감염자 수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를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적인 그런 부침으로 인한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외 여건 부분에 여건에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는 좀 시간에 대한 싸움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나 여러 가지 걸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주가에 대한 반등 여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금융주와 비대면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관심주는 뭡니까? 네, 역시 비대면 안에서 실적 발표, 실적 발표한 카카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카카오, 네이버에 비해서는 1분기 증권사들의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월 달이었죠. 이 시그니처라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좀 부침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은 이 실적 발표 이후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비대면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키즈 그리고 여러 사업 부분의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이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아주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이커머스가 전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는 광고와 다른 엔터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안에서는 이제 KB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금융지주 안에서 이 배당 성향이나 여러 가지 인수합병 효과가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어제도.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금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은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오름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동시효과 개장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종목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개장시황 캐스터 최혜원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최희원입니다. 예상치 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갈아치웠는데요. 이 고PBR 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이 가치주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3%의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188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0.23%의 강보합 출발 972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체결량이 어제 같은 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인데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함께 보시면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2,2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디램 담합으로 피소를 당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거의 100%를 장악하면서 가격을 2배 인상시키고 엄청난 이익을 거두려고 했다. 이렇게 로펌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는 사실 무근이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만 9천 원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0.32%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93만 원대에서 9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LG화학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포지션이 완전 다릅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간 이 대량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간 이 대량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청주와 폴란드 분리막 공장을 LG화학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는 36만 1,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카카오가 오늘 11만 5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가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2분기에는 이 광고 성수기 효과로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던 톡비즈 보드 매출액이 성장을 재개할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이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22만 2,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오늘 1% 이상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4만 9천원대. 최근 LG화학과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1%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0.59%의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4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레키로나라는 코로나19 중증 치료제가 중증 악화 환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오늘 1% 가까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9만 9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포스코 3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철강 관련 주식에 대한 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철강 관련 주식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강할 것이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45%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1만 4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0.7% 이상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28만 3,5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삼성물산도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11만 원이 깨졌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0.65%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2만 7,4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5만 2,7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3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에 오늘 1%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 오늘도 빠집니다. 3% 가까운 추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5만 5천원대 깨지고 5만 4천원대까지 깨지면서 5만 3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CJ ENM이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36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5만 9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강보합 출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10만 3,4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만 5,100원대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시장 모두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자격과 알아봤습니다.
네, 자, 5월 7일 금요일 주식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4.8원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네요. 1,112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시작한 가운데 코스피는 뭐 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은 5원 가까이 내린 1,121원에서 열렸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양호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출발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어제 호실적 발표한 이후로 상승폭 조금씩 더 키우면서 0.8%까지 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약보합이고요. 기아는 강보합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와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입니다. 셀트리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성적이 나오죠. SK이노베이션도 플러스 1.6%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도요. 조선주와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출발도 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MM이 4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으로 계속해서 상승폭 키우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2% 가까운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역시 동시호가대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1.3%의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현대중공업지주 플러스 1.4, 건설주들도 거의 일제히 좋습니다. 현대건설이 2%에 가까운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플러스 1%에 가까운 상승, 페노션과 대우조선해양도 1에서 2%의 상승, GS건설도 1%의 상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휠라홀딩스가 오늘 7% 넘게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거래가 좀 정지가 됐었고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저희 앞서 그 상사주 봤었는데요. LG상사가 2.59%의 플러스로 오늘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었던 그런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시장을 역시 이끌었었던 해운, 철강 그리고 건설주까지 그 경기 민감한 이른바 시크리컬한 종목군들도 오늘 역시 꾸준히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대표님 출발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네, 뭐 지금 분위기는 어제랑 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좀 주가가 오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오늘 좀 반등이 줄 수 있다 생각했었던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좀 약보합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분들 현대차, 뭐 현대위아, 만도 같은 경우도 약세고요.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건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좀 반등이 주는 상황에서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오늘 장 초반에 강했던 그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오히려 약세에 출발했던 뭐 IT라든지 자동차 쪽이 상승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언급하신 대로 뭐 해운주들, H&M, 대한행운 뭐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대웅제약이 나보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의미 있는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로 2%대 상승하면서 어제 오늘 연달아 상승을 하면서 약간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주를 좀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음식료 업종군들이 강했었는데 오늘도 좀 강합니다. CJ제일제당이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라운제가 오리온홀딩스 등도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동원 F&B라든지 뭐 오뚜기 뭐 이런 종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이쪽도 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심한 것 같아요. 네. 오뚜기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로 보면 거의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에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이번 주에 비료주라든지 뭐 화학주가 그 농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면서 또
그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섹터가 올라왔는데 반대로 농심, 오뚜기 이런 것은 이런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로 가격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오뚜기도 가격 인상 발표했다가 취소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약간 실적에 악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좀 반대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뭐 같이 연동해서 본다라면 뭐 아까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효성 OMB, 뭐 KH케미칼, 노무바이오 모두 약부합 정도, 남해화학이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다. 오히려 어저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요?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백신주들, 수산주들이 좀 반등을 줬는데 오늘도 일단은 좀 당일 이슈로 좀 제한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좀 대형주 중에서 보신다면 뭐 상사주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LG 상사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보여줬고 어쨌든 좀 끝날 것 같았던 철강주들이 이렇게 철강주라든지 해운주들이 올라오면서 좀 대안주로 좀 못 산 종목이 그러니까 못 오른 섹터가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이제 상사주가 또 그런 혜택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LG 상사 3%, 현대코퍼레이션이 1%, 뭐 SK넥트 네트워크스가 뭐 1%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의료주 안 보세요? 휠라홀딩스가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8%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플러스 7%로 49,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코멘트 가능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뭐 갖고 어제 오늘 좀 보신다라면 그 의류주들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뭐 화장품주들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그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에서 뭐 한 20조 원 이상의 매출 소비가 발생했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뭐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어제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의료주들은 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저께까지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행주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매도 이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뒤엎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 연속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코멘트가 혹시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이번 주가 지난주부터 좀 공매도 이슈로 좀 많이 힘들었던 좀 한 주였는데 일단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좀 공매도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좀 제약바이오 쪽에 좀 상승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고퍼주로 좀 여겨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섹터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도 같이 언급을 예, 해주시죠. LG화학이라든지 이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정의로 속해 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좀 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좀 충분히 어떤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여기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숏커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좀 다시 몰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하향을 그리고 있고요. 또 현대차랑 기아차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상승과는 좀 역행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올랐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올해는 못 갔어요. 작년에 한 네. 70% 올랐죠. 뭐 70% 올랐는데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 한 3, 4개월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왜 못 오르니까? 못 오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참. 그렇죠. 못 오를 이유가 없는데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플랫폼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장에 대한 어떤 자회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금융주 같은 경우 살짝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좀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KB금융이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살짝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으니까 반대로 약간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 연세가 상당히 좀 꾸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보다는 어떤 배당주에 관련된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취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금융주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회사채를 좀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일반 기업들의 산업들의 어떤 수주가 많아지면서 그 어떤 간격을 메꾸기 위한 회사채가 좀 많이 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 따라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오늘 누릴 때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또 해운주들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잠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해운주들이 업종 상승을 주도하면서 HMM이 3.7%의 플러스. 오늘은 페노션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대한해운은 1%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일매일 물어도 궁금함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폭발적인데 해운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저는 해운주들 길게 본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 4월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단기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타이밍을 조금은 좀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오를까요? 이 정도? 저는 뭐 더 오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오르니까 뭐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수를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러고 나서 또 조금 밀리게 되면 좀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흐름을 좀 지켜보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주일은 왜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어떻게 시도할지 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H&M이든 페노션이든 H&M 뭐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쌍봉의 단기 쌍봉 가능성도 열어놓으실 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나 다음 주 후반까지 흐름을 좀 보고 대응하셔도 네.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여쭤보기 전에 오늘 그 특별히 주목하시는 오늘의 주요 포인트 하나씩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순환매 장세라고 계속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순환매 장세 속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어떤 뭐 전략이 순환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수 자체가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어제 지난 화요일까지 해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그러니까 IT 자동차가 못 간다라면 지수 상승 상당히 좀 제한된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이러한 전기전자라든지 IT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더 들어올지 여부 좀 보시고요. 그리고 덜 올라온 섹터들이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뭐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2에서 한 4%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주 안에서도 약간 카지노라든지 항공 이런 부분들은 못 갔는데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막 대한항공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다른 여행주들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섹터 내에서도 좀 못 오른 쪽이 좀 킥 맞추기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어저께 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CJ ENM 같은 게 앞에서도 좀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최대 실적 영업이익 한 9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그 컨텐츠 관련해서의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었고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1분기 때 확인이 됐다라면 뭐
2분기, 3분기 갈수록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만 원 초반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CJ E&M을 오늘의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순환매 장세 속 어떤 대응 전략이 좋겠다라는 결론 내려주셨고 윤여민 팀장께서는 경기 과열 우려를 가지고 계세요. 예, 일단은 그 옐런 재무장관이 그 발언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사실은 재무장관이지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중에 좀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떤 인플레이션 효과는 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경계는 하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어떤 그런 논리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뭐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뭐 어느 종목이 올라가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가치주가 좀 더 밸류가 많이 올라가고 성장주가 좀 많이 싸진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순환매 장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동의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 맞춰지지 않을까. 결국 이제 펀디멘탈은 견조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실적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계속 키 맞추기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상당히 시장이 견조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좀 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신다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오히려 좀 안전한 뭐 금융주 같은 데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오늘 좀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좀 금융주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이 좋아지면서 관련된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수익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대 마진의 어떤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융주도 어떤 좀 금리 인상 관련돼서 좀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하나의 좀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DGB 금융주지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좀 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1,2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이투자증권이 좀 자회사로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증권업 호황으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206%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주사이긴 하지만 뭐 증권업이라든지 캐피탈 쪽에서도 상당히 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모든 어떤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전성도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런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뭐 자본 비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금융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에 관련된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배당 수익이 작년에 5.7% 정도 됐는데 올해 한 6% 이상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을 좀 뽐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충분히 음봉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1,000원, 손절가는 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있는 저희 특징주 가운데서 웬만하면 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서 백화점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앞서서 8시 구간대 편의점 관련주도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드렸었는데 BJF 리테일, GS 리테일, 롯데 지주 그리고 이마트 모두 오늘 편의점주까지 그 소비주의 측면으로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 관련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대표주와 중소형 건설주까지도 오늘 매기가 쏠리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급등주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하고 지금 이 시각 20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지수 모두 오늘은 상승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개인의 매수세를 위주로 양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철강주를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제강이 어제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13%가량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건설주들 강세입니다. 사무개발도 13%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페인트주까지도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급등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일성건설 역시나 건설주입니다. 7% 정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아지질도 7%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탄력이 좋은데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탑5 종목입니다. 한국정보공학이 오늘 2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현재 상한가가 살짝 풀리면서 24% 올라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특수건설, 중소형주 건설주들 강합니다. 20% 급등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글루 시큐리티도 20% 가까운 급등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이 신속 항체 진단키트에 대한 국내 수용 정식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 넘는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위즈코프까지 11%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각 급등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 스타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증권사 보고서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리서치 아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첫 시간 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특히 시청률 상승에 엄청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자체적인 평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숫자로 나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와서 네,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저희 스타 애널리스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그 매일 수많은 보고서가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보고서에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을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일마다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들의 이 시초가 상승률, 그러니까 갭 상승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얼마나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고점 상승률, 고점 수익률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갭 상승이 아무리 높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리포트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점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많이 올라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가가 또 음봉으로 마이너스가 나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이 고점으로 판단하는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고점 시그널까지 높은 그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취합을 해가지고요. 매 주마다 그리고 매 월마다 저희 이데일리 TV와 같이 이 그 스타 애널리스트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사나 뭐 방송을 찾아보시면 네.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기사로도 제공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죠. 네. 취재 기자들이 분석해서 함께 작성을 해서 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 보고서의 주간 수익률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저희 이번 주에는 흥국증권의 최종경 애널리스트가 라이온 캠텍으로 1위를 기록했고요. SK증권의 나승도 애널리스트 MFM 코리아로 주간 수익률 13.97%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움증권의 박재일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위니아 딤체로 2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 함께 박재일 연구원과 이야기하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재일 연구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성환 대표도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토로스 증권에서 이직하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네네. 어떻게 좀 분위기가 많이 틀린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토로스 증권보다는 키움 네. 증권이 이제 또 좀 대형사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이 익숙한 그런 증권사기 때문에 네네. 우리 그 토로스에서 네. 이제 키움 증권을 이직하시면서 좀 어떤 그 점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네네. 편하게 좀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토러스 투자증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 리서치 센터 인원이 한 6명 정도로 소규모였는데 네. 아무래도 키움증권은 대형 증권사다 보니까 네. 저 리서치 인원이 거의 한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그 인원이 다르고. 많고 네. 그다음에 토러스 증권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각 그 섹터를 담당을 했었는데 네. 전 이제 그 키움증권으로 이직을 하면서 스몰캡이라는 팀에 지금 합류를 하였고 네. 그래서 지금은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이제 좀 그 중요한 게 이 네네. 키움증권 스몰캡은 좀 종목 피킹을 어떤 네. 식으로 하는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 그 우리 박재일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 중에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게임 업체인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가량 올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스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발간 이후에 99%. 두 배. 예,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도 38%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좀 종목 피킹을 하시는지 뭐 네네. 팀 단위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네네. 그런 종목 피킹 하시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팀 회의를 통해서 각 그 섹터마다 좀 분배를 하고요. 그 섹터 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재 위주로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섹터 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성장이 가파른 동시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종목을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네. 올해 실적이 대부분 다 가파른 성장세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 해당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모신 것이 위니아 딤체. 네, 맞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각광을 받고 또 주간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네네. 모시게 됐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김치 냉장고 이외에 다른 가전제품도 파나요? 네네. 네. 그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 네. 일단 그럼 기업 간단히 좀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은 주세요. 네. 일단 그 종합 가전 업체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말씀해주신 김치 냉장고 딤체라는 브랜드가 주력 제품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에어컨 위니아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제품 라인업을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창문형 에어컨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또 다른 세탁 가전 아니면은 냉장고, 에어 가전 등 여러 종합 가전 제품들을 지금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치 냉장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치 냉장고가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절반 이상 전부 다네요. 거의 예,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에어컨 9%, 냉장고 8% 등으로 이런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니아 네. 딤체가 이제 김치 냉장고로 상당히 유명한데 예, 이 맞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그 수익성이 좀 네네.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전체 그 영업이익에서 네. 수익성에 차지하는 부분도 김치 냉장고가 예, 좀 맞습니다. 압도적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네. 그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네. 제품별로 방금 제가 매출 구성을 네네. 말씀을 드렸고 네.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한 70% 정도 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위니아 딤체는 네. 그 김치 냉장고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예, 수익성이 맞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키다, 키 네네.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네. 위니아 딤체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 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네. 주가 좀 바닥에 있다가 네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아, 예,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은 또 회계 처리 아, 네네. 그 미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 네. 정지가 좀 잠깐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거래 정지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씀을 네네네. 편하게, 말씀드리면 매출 밀어내기를 네. 각 네. 대리점들한테 한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 4개년 동안 약 한 670억 원 정도 매출을 좀 네. 밀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좀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 오른 이유는 보통 이 김치 냉장고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게 하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동사가 분기 실적 과거를 보면은 1, 2분기가 거의 적자고 이제 3, 4분기에 그 실적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제 동사가 4월 28일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에 영업이익을 한 200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였었는데 네.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13억 원으로 물론 적자가 지속이 된 그 실적 계절성이 네, 있어서 어쩔 수 없죠. 예, 네. 적자가 지속이 되는데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니아 딤체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1분기 적자 폭이 줄어든 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네.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나름대로 예, 추정을 네. 하신 바탕으로 이제 그때부터 좀 네. 그 투자 수요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네. 적자폭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궁금한데 말씀하셨듯이 위니아 네, 맞습니다. 딤체는 김장철에 네네. 김장철 수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네. 하반기도 주가가 좋아지는데 네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실적 네. 개선도 있었고 네.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졌고 네. 올해는 미리 이렇게 주가가 빨리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단 1분기 그 적자 폭이 줄어든 그 대폭 감소한 이유는 예. 자회사 위니아에이드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실적 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작년에 그 대우전자 서비스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우전자 서비스 실적이 그 반영이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 계절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위니아 딤체만 놓고 봐도 작년 20년도 12월 달에 그 위니아 전자의 그 국내 영업권을 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에 따른 신규 매출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되었고 이 두 부분으로 인해서 그 실적 계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그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네네. 그 의료용 냉장고와 예, 관련된 맞습니다. 사안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지금 해외 업체 어디랑 좀 컨택이 되고 있는 건지 네네. 뭐 매출 시점 같은 것들도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 이 부분 의료용 냉장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식약처의 일반용 냉장고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료용 승인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네. 지금 현재 식약처 의료용 승인을 신청을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이 결과는 6월 이내에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월이요? 예, 6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국내 식약처 그 승인 신청 이외에도 미국 FDA 허가 신청도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고 네. 이 허가 신청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승인 시점은 아마 상반기 이내로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매출 시점 자체는 이 네. 승인 절차가 다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매출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정 업체를 컨택 중인 건 아니고 보통 의료용 백신 냉장고는 정부기관에 납품할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 업체보다는 정부 쪽에 아마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너무 좀 네, 저조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상당히 좀 네.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은 뭐 4분기가 네. 이제 지난해 4분기 대비해가지고 네네. 6.3%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지만 수익성은 또 막 33%나 네네.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올해나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최근에 뭐 가전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네, 가전 가격들도 또 많이 네.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뭐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지금 난리기도 한데 네. 우리 그 위니아 딤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익성이 좀 유지가 네.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도 한 6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 매출액 성장 주요 요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별도 기준으로 아직 실적은 안 나왔는데 아마 가전 수요가 판매 호조세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력 제품이 김치 냉장고다 보니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판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또한 그 분기 QOQ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올해 실적 추정치는 저는 21년도는 매출액 1조 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04억 원으로 22%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 개선될 거라고 보세요? 실적 개선 모멘텀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실적 개선 모멘텀은 별도 기준만 놓고 보면은 동사가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카테고리를 다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력 제품인 김치 냉장고가 올해도 지금 가전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판매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에어컨에 대해서 저는 위니아라는 브랜드가 올해 창문형 에어컨을 처음으로 좀 출시를 창문형 했습니다. 에어컨이 뭐예요? 파세코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에어컨이 창문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창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창문에 설치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처음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하였고 이제 이 부분이 신규 매출로 또 그러니까 별도 기준 신규 매출로 애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별도 기준의 실적 성장 모멘텀은 주요 제품 판매 호조와 신규 제품 출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이제 위니아 에이드가 합병하면서 그 실적이 올해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연결 기준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좀 조정을 며칠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유 중인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제가 리포트 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7배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8배 초반까지 좀 PER 기준으로요? PER 기준입니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경쟁사나 피어 그룹을 보시면은 경쟁사인 상장사 기준으로 그 피사가 한 13배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소형 가전 관련된 업종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W사가 한 1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기점으로 이제 QOQ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분기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저평가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투자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스몰캡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적시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주가가 이미 막 올라와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없는 자료를 우리가 처음 발간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좀 뎁스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서 발간하시면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제 종목을 피킹할 때랑 마찬가지로 보고서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성장성이 높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발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포트 적시성은 사실 이게 발굴을 해도 리포트 작성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은 사실 쓰고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적시성은 사실 저도 이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이게 종목을 발굴하면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예, 맞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보면은. 근데 올해 발간하신 종목들 수익률이 그런 네네.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뭐 팁 같은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네. 좀 이렇게 네.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찾는 방식은 네. 항상 그러니까 21년도 1분기에 발간된 보고서는 네. 이게 4분기 실적을 많이 좀 작년 20년 아, 4분기에 네. 이제 아웃퍼폼한 실적을 보여준 업체들을 스크리닝한 다음에 이제 이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게 올해도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제 그때 좀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전분기 종목을 스크리닝할 때는 전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추려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분기 실적을 많이 좀 참조를 하시면은 네. 이제 다음 분기에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분기 실적이 좀 참고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네.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렇게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아니면 친구한테 어떤 호재성인 얘기를 들었을 때 거의 그냥 그렇게 막 투자하시죠. 네, 네. 그런 투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뭐 우리 이제 박재일 연구원님 오늘 또 방송 통해서 좀 찾아뵙고 했으니까요. 네. 보고서 잘 집중해 보시면서 네.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 잘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본적인 재무제표 정도는 보셔야 네. 예, 그렇죠. 정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연구원님 혹시 지금 또 준비하고 네. 계시는 보고서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계세요? 제 특정 종목을 네. 언급하기엔 할 수는 없는데 네. 최근에는 저는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섹터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컨택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저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류 이쪽도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셔도 네. 충분히 팁이 됐습니다. 네. 네, 자 혹시 저희 투자자분들께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괜찮습니까? 예, 위니아dim체 보고서를 통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네, 뭐 그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물론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을 종목을 발굴을 하실 때 저는 실적을 가장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투자를 하실 때 실적이 기본이 돼야 이게 모멘텀이 있어도 더 주가가 상승할 네, 여력이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실적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박재일 연구원 그리고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주간 내 마지막 날인 금요일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7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1000선 다시 한번 977선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컨텐츠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현명한 전략 세우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